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공무원 국어를 함께 학습하고 그리고 또 서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국어 김철민 선생님입니다. 자, 간단하게요. 우리 수험 목표 잠깐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험 경향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치러왔던 다른 기타 시험들 뭐 한국어 능력 시험이나 또는 뭐 수능 시험이나 이런 것과 다른 우리 시험만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본론으로 즉 언어의 이론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시험의 범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국어 지식 파트입니다. 국어 지식이라는 이 표현은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현대 문법. 즉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이 수능과 가장 다른 점이 이 부분인데 수능은 뭐 문법적인 문제 묻지 않죠. 그냥 바로 독해하고 문학 보고 이러는데 우리 시험은 지식을 물어요. 그래서 뭐 자음동화가 무엇인가 또는 발음할 때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이런 걸 질문합니다. 따라서 현대 문법에 대한 지식이 어쩌면은 우리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치러왔던 시험과 가장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렵다 느껴지겠지만요. 실질적으로 이게 교과 과정 속에 들어있을 때는 중학교 아이들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좀 소홀히 하다가 다시 배우는 거니까 처음에만 낯설고 그리고 곧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가급적 상세하게 이 부분을 진행하겠고요. 자, 요게 기초가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어문 규정이에요. 아마 기출문제를 한번 검토해 본 친구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즉 맞춤법에 맞는 것은,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은, 또는 표준 발음이 알맞은 것은, 표준어에 어긋난 것은, 뭐 외래어 표기법은 이렇게 어문 규정을 묻는데요. 자, 이 부분에 네 가지가 들어있죠. 즉 한글 맞춤법, 그리고 표준어 규정, 그리고 외래어 표기, 그리고 로마자 표기. 자,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어서 이제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할 때 규범에 맞게 작성하는 거죠.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규범에 맞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집에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자, 몇 월 며칠까지 세금을 납부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는 거하고 그냥 간단하게 몇 월 며칠 내가 얼마의 금액을 납부한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자, 몇 월 며칠까지 그죠? 뭐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와서 은행에다가 재빠르게 납부해 주십시오. 그 웃기는 짓이지. 따라서 우리가 간단하게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현이 가능해야 되고 이를 우리가 어문 규정에서 배웁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시험의 절반이야. 50%.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은 이 부분에서 절반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반면에 좀 적다, 좀 비중이 작다 할 때도 저 6문제 내지 7문제. 그러니까 30%. 요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도요. 결과적으로 독해나 문학에서 어떤 변별력이 일어나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100점이냐 아니냐. 요게 달라집니다. 사실 국어시험 뭐 70만 넘자. 이건 다 넘습니다. 문제는 커트라인에 우리가 뛰어넘으려면 적어도 국어에서만큼은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 영어나 한국사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어야 합격권에 드니까요. 우리 시험에서는 일단 100점을 목표로 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하나 정도 실수할까? 이 정도를 목표로 삼고 해야지 그냥 난 70만 넘으는데 이건 우리 학습의 목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100점 목표로 했을 때 이 부분은 완벽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 기본 이론반에서 중점을 두는 것도 이 국어 지식 파트에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할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독해죠. 독해. 이 독해 부분은 이 비문학과 그리고 문학을 둘 수 있는데요. 우리 시험이 2008년부터 문제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이전에는 각 지방마다 문제를 따로 받고 그리고 문제도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특정 부분이 즉 비중이 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심지어는 뭐 지역적인 문제. 예를 들어 강원도의 예전의 문제에서는요. 우리 그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이걸 주고 거기 보면 대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즉 대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강원도 방언이거든요. 이게 이제 표준어로 하면 줄기예요. 그걸 떡하니 출제를 했던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강원도 지역을 즉 본적지나 주소지를 뒀더라도 사실 그런 어휘, 사투리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대궁이 뭔가 뭐 커다란 뭐 국인가 이러면서 이제 실수를 하는데
전에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친구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마침 이 한두 문제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어머니가 야, 너 임마 그 남자 자식이 한 번 시험 떨어졌다고 뭘 그걸 힘들어하니? 그랬더니 아 어머니 그래도 속상합니다. 어디 한번 문제 이렇게 검토하다가 야, 너 이 대궁도 모르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는 아십니까? 알지. 동네 분들은 그냥 쓰던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굉장히 마음이 두 번 아프고 돌아가셨죠. 그죠? 마음을 크게 상하시고 그러지만 그 친구 무난하게요. 다음에는 또 준비해서 합격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역적인 특성을 가미한 문제들이 이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제주도에서 보는 친구나 여기 저쪽 강원도에서 보는 친구나 또는 경기도에서 보는 친구나 모두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르니까 즉 이제는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2008년부터 올해 2014년 또 내년 2015년 이때까지의 그 비중을 우리가 보면요. 비문학 지문, 그러니까 문학이 아닌 지문이 즉 80%예요. 놀랍죠? 우리 수능은 어때요? 비문학 30%, 문학 30%, 고전 30% 이런 비중인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비문학이 80%, 그리고 문학은 20%. 우리 얼마 전에 치렀던 경찰청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 문제 어때요? 시 하나 나왔어요. 시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문학이 좀 약해요. 그래서 국어가 걱정돼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문학 비중이 작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에 문학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놓긴 했지만 이 부분은 참고하라고 넣는 것이지 절대로 그 부분을 다 이렇게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학 비중이 작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 요 나머지 하나. 이게 뭘까요? 자, 여기에 들어갈 게 바로 어휘력이에요. 어휘력. 그래서 이 어휘력은 즉 고유어를 묻거나 한자어를 묻거나 또는 한자 성어를 묻거나 또는 속담을 묻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국어 능력 시험 또는 뭐 국어 인증 시험 이런 거 한번 쳐본 친구들은 아마 어휘력 그 문제의 유형들을 봤을 텐데요. 우리 공무원 시험도요. 2008년도 이후부터 매년 여기서 4문제. 그러니까 고유어 하나, 한자어 하나, 한자 성어 하나, 속담 하나. 이게 아주 틀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근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죠. 왜냐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다라고 콕 집어서 즉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상 복불복이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어휘력을 길러줘야 되고요. 영어 단어 외우듯, 영어 수거 외우듯 우리 국어 어휘력도 여러분들이 매일 한 30분씩 짬을 내서요. 우리 교재 맨 뒤에 보면 제가 어휘력 부분을 모아놨으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씩 한두 페이지씩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정리하면요. 우리 국어 지식 이 파트가 우리 시험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독해에 있어서는 비문학의 독해 비중이 있고 그리고 어휘력은 고정적으로 4문제 그러니까 20%의 비중을 갖습니다. 그래서 50% 독해 30% 그리고 어휘력 20%의 자, 요 출제 방침부터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우리 학원에서 강의하고 뭐 이럴 때요. 항상 들어주는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어떤 국어에 대한 호기심 또는 국어의 전반적인 실력 향상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를 채택하니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목적이 있는 공부예요. 자, 그럼 목적이 있는 공부 이렇게 수험생활로서의 공부는 목표를 분명히 정하면서 수단과 방법 역시 그 시험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비근한 예로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 운전면허 시험 봅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보죠. 그러면은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우리 시험 따본 친구들은 그 8절제로 된 거 그죠? 하나 사가지고 뭐 며칠 이렇게 외우고 뭐 하루 이틀 그러고서 60점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아, 나는 이왕이면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처음부터 좀 이론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싶다. 그래서 저기 커다란 어디야 영풍문고나 교보문고 이런 데 가서 자동차 정비학 또 뭐 우리 자동차의 역사 삼성은 왜 자동차에 실패했나 이런 거 잔뜩 사와서 집으로 딱 책을 이만큼 쌓아두고 머리띠 두르고 그죠? 합격 아니면 죽음을 이러면서 공부한다고 해봐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우리 아들 참 대견하다. 이렇게
이 운전면허 시험 같은 가벼운 시험 치는데도 이렇게 진지하구나. 이렇게 아주 굉장히 즐겁겠어요? 아니면 아버지하고 상의하시겠어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할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표에 맞는 공부를 하자. 그게 제 수업 모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본서는 뭐 5, 600페이지 이것도 제가 줄여놓은 건데 사실은 일반 우리 시중에 가면은 국어수험서 어때요? 막 1권, 2권, 3권 거의 뭐 1000페이지 넘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20문제 맞추는데 그죠? 20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거야. 100문제도 아니고 200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 수능 준비할 때 겨우 50문제 이거 푸는데 우리 그 기본 교재 같은 거 어때요? EBS 교재도 두꺼워야 이게 한 150여 페이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20문제 푸는데 1500페이지, 2000페이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바짝 사실은 우리 교재보다 더 바짝 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시험에 적절한 이런 강의를 제가 해드리고 싶고 또 그동안 제 10여 년 강의해오면서 그런 것들을 또 검증받았으니까요. 대신 이게 있어요. 기본 이론반에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기본 이론반에서 약 70% 이런 실력을 키우고요. 그리고 요 다음에 있는 이제 문제풀이반. 이 문제풀이반에서 이제 기본 실력을 강화하면서 나머지 30%를 채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실전 훈련. 그때는 이제 시간을 전략하는 것. 이런 걸 연습하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또 우리 앞에 우리 친구들이 없는 이 동영상 강의라 선생님이 지금 낯설고 한데요. 왜냐면 일반 학원에서 촬영할 때는 학생들 앞에 있고 그냥 강의하잖아요. 근데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이 앞에 우리 지금 합격하려고 딱 앉아있는 우리 학생, 남학생, 여학생 이따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선생님하고 내가 지금 공부한다. 지금 1대1로 과외한다. 이런 마음으로 학습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요. 또 이메일이나 또는 우리 회사의 홈피나 이런 곳을 통해서 또 질문하시고요. 어쨌건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도록 같이 최선을 다해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국어 지식 파트 언어의 특성과 기능. 자, 제가 매 시간마다 학습 목표를 하나씩 알려줄 겁니다. 이게 우리 시험의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간 딱 끝나면 내가 언어의 특성은 이거야 하고 되풀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교재를 통해서 반드시 복습하세요 하면 그걸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제 수업 따라오면은 아마 놀라운 그런 성적의 발전이 있을 겁니다. 실력의 발전. 자, 그럼 봅시다. 먼저 언어의 특성과 기능인데요. 이번 첫 시간 목표는 첫째 언어의 특성부터 출발합시다. 그러면 언어라는 것을 일단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고 출발하죠. 여러분들 교재 이제 첫 페이지부터 출발하는데요. 일단 교재 펴놓고요.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는 노트에 필기하면서 그리고 제가 책을 봅시다 하면 보고 그렇지 않고 판사하면서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도 직접 메모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학습하기 바랍니다. 자, 언어를 정의 내리면요. 인간만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만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호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언어는 인간만이, 즉 언어 사용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얘기죠. 인간만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이게 뭐예요? 언어 사용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건네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예요. 뭐 외로워서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즉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즉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그런데 기호라고 말했어. 자, 우리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유일하게 언어만 있다면 그냥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러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언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심벌들, 뭐 올림픽 심벌들 또는 일상에서 자주 보는 건 뭐예요? 신호등이죠. 신호등. 녹색이면 건너라. 또 빨간색이면 멈춰라. 의사소통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호등 보고 나한테 건너라고 말을 걸었구나? 이러진 않잖아.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그 모든 것, 뭐 신호등, 또 이런 올림픽 심벌, 이 모든 걸 기호라고 해요. 그리고 언어는 그 기호의 뭐다? 일종이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기호라고 했다면 결국 언어도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형식과. 언어도 기호니까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어의 형식은 뭐다? 음성이다. 알면 입으로 대답해 보는 거야. 알면. 그리고 모를 때는 즉 메모하고. 학원에서야 뭐 대답하기 옆에 애들 눈치 보여서 그렇지만 지금 1대1 강의잖아.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해보고 그리고 틀리면 바꾸고. 그죠? 자, 언어의 형식은 음성이야. 그리고 그 음성의 내용 뭐예요? 의미가 더해지죠. 음성은 있는데 의미가 없거나 의미는 없는데 음성이 있거나 이건 기호가 아니고 언어가 아니죠. 그래서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우리가 새라고 발음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라고 너무 아래인가? 자, 그럼 이쪽에 됐을까? 자, 새라고 발음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떠올려? 아, 새를 떠올려. 날아가는 새를. 그죠?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 뭐가 되는 거야? 언어가 돼. 그런데 스님이 이렇게 썼어.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건 뭐지? 우리 선생님 좀 아픈가? 그죠? 왜? 의미가 떠오르지 않거든.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음성과 그에 이루어지는 짝이 되는 의미가 있어야 언어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새라고 부르자. 이건 우리말만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새 그러면 못 알아듣죠. 그 나라는 그 나라의 기호를 쓴단 말이에요. 그죠? 뭐 영어로, 그죠? 아니면 한자로 그 나라의 기호를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이렇게 날아다니는 건 새다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이 날아다니는 대상을 새라고 불러야 될 어떤 필연적인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만 같은 언어 내에서 즉 이것은 새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특징. 그렇다면 언어는 본질적으로 음성과 의미가 어떻다? 필연적이지 않다. 언어의 음성과 의미는 본래 그렇게 짝지어진 게 아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언어는 필연적이지 않다. 이를 뭐라고 하냐면요. 자의성이라고 해요. 자의성. 자, 책도 뒤적뒤적해서 자의성에다 미술 치지 말고, 그죠? 그러지 말고 직접 메모해요. 그래서 자의성이다. 즉 음성과 의미는 필연적이지 않다.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자의성.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임의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에서도 이런 거 있죠. 배라고 했을 때 이 배가 타는 벤지, 그죠? 아니면은 먹는 벤지, 아니면 뭐야? 사람의 벤지. 이 단어만으로는 알 수 없잖아. 자, 요런 걸 우리가 동음 그리고 이의어라고 하는데 이런 동음 이의어가 존재하는 것 역시 언어가 자의적이라는 증거가 되죠. 또 외국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쉽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도 언어는 자의적이다. 이 특징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문제는 이렇게 자의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하고 의사소통하기 어렵고 또 약속된 걸 말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라는 이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음성과 의미 사이에 필연적이지는 않지만 일부러 뭐예요? 약속하죠. 그럼 이 약속은 누가 하나요? 이렇게 먹는 배를 배라고 하자, 날아다니는 즉 저 짐승을 새라고 하자, 누가 약속하나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죠? 1대1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언중이라고 불러. 자, 요런 개념들 알아둬야 돼. 요런 개념들. 왜냐면 시험 보다가 언중이 뭐야? 이러면 문제 못 풀어요. 그죠? 순간 당황하니까. 자, 언중은 어떤 사람들? 같은 언어를 쓰는 무리.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약속한 결과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사회성이다라고 해요. 사회성. 자, 그래서 언어는 자의적이기 때문에 이게 전제가 되는 거지. 언어는 자의적이기 때문에 약속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를 사회성이라고 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한 번 약속했으면 쉽게 바뀌면 안 되잖아. 오늘은 날아다니는 걸 새라고 했는데 일주일 후에는 그거를 범이라고 불러. 그럼 어때? 혼동이 되잖아. 그러니까
한번 약속했으면 쉽게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불력성이다. 불력성이다. 한자로 한번 써볼까? 불력성. 자, 요 한자 역자는 바꿀 역자인데 요게 또 평이하다 할 때는 이로도 읽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어가 여러 가지 소리로 나는 것들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자, 불력성 바꿔 말하면 뭐야? 바꿀 수 없다.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없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회성. 됐죠? 자, 그런데 우리 어때요? 우리 훈민정음 언해본 우리 고등학교 때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지은 창제정신을 적어놓은 훈민정음 언해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을 거예요. 나란 말씀이 뒹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이거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어요. 분명히 우리 한글인데 표기도 다르고 심지어는 이런 사마띠 같은 말은 지금은 안 쓰는 말이죠. 통하다 이런 뜻인데 지금 안 쓰는 말이에요. 결국 지금 약속을 했을 때 동시대에서는 변하면 안 되지만 시간이 꽤 많이 흐르면 100년, 200년 꽤 많이 흐르면 언어는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언어의 형태가 변하더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언어가 변천한다라고 해요. 즉 언어는 동시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약속한 것이라 쉽게 바꿀 수 없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역사성은 결국 다른 말로는 우리 아까 사회성을 불력성이라고 했으니까 역사성은 뭐라고 하겠어요? 가역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언어는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또 이번에는 언어는 바꿀 수 있다고 했어. 이건 모순된 거 아닙니까? 아니지. 관점이 다르잖아.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너 성별이 뭐니? 아, 저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런데 너 집에서 몇째니? 아, 저 장남입니다. 장녀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남자면서 장남이라는 표현은 모순된 거 아니잖아. 이해돼? 즉 같은 언어를 두고 동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변함이 없어. 따라서 불력성이요 사회성이라면 그러나 같은 언어를 두고 긴 시간의 흐름으로 본다면 언어는 변하더란 말이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역사성, 가역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작년 소방직 문제에 나왔던 건데 요 사회성과 역사성의 전제가 되는 언어의 특성 이렇게 물었어. 그럼 뭐지? 왜 약속을 하고 왜 변했죠? 즉 언어는 자의적이다 보니까. 그죠? 그 음성과 의미가 자의적이다 보니까 결국 사회성과 역사성이라는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사회성과 역사성을 그래서 합쳐서 언어의 객관성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언어는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진 기호다. 그런데 그 음성과 의미는 자의적이다.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다. 그러다 보니 언어는 약속했다. 사회성. 그러다 보니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 변천하더라. 역사성. 여기까지가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4가지 특성이야. 자, 여기에 언어의 특성 나머지 4가지를 더 우리가 봐야겠는데요. 하나는 분절성, 하나는 또 개방성, 하나는 추상성, 또 하나는 체계성. 자, 이렇게 이 4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언어는 기호다, 기호성, 언어는 자의적이다, 자의성, 언어는 약속이다, 사회성, 언어는 변한다, 역사성.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언어의 특성이라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하는 2차적인 특성으로 분절성, 개방성, 추상성, 체계성을 듭니다. 자, 먼저 분절성은 언어는
이 세 개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연속적인 세 개를 우리 언어는 항상 끊어 표현하더라. 끊어 표현하더라. 자, 우리 몸도 어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잖아. 그죠? 유기적이고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언어는 그 일부를 들어서 팔이요, 다리요, 몸이요, 눈이요, 코요 이렇게 끊어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또 우리 시간의 흐름 어때요? 시계라는 기준을 두고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오전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오후요. 또는 달력을 두고 오늘은 몇 월 며칠, 내일은 또 몇 월 며칠. 이건 실제 이 세계 시간의 흐름은 끊어져 있지 않은데 인간은 임의적으로 언어를 사용해서 끊어서 표현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언어의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개방성입니다. 자, 요런 거 조심해야 돼. 우리 개방이라는 말은 한국사 배울 때도 나오고 또 기타 다른 과목에서도 아마 등장할 텐데 문제는 이 국어, 우리 이 언어의 특성할 때의 개방성은 어떤 의미인가? 그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 그 낱말을 사용했을 때하고 이걸 혼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개방성은 누구라도 언어를 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창조성이에요. 창조성. 즉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용이라는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 쓰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사랑, 믿음, 소망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까지도 언어를 통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 먹으면 어때? 하나의 명사 역시 길게 쓸 수 있어. 우리 그 단어의 형성에 보면 이런 그 새 이름이 나와요. 흰 발톱, 긴 할미새. 길죠. 그러니까 한 단어가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뭐 하늘, 새 이렇게 단음절로 된 것도 있는데 그렇게 길게 쓰여져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무한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를 개방성이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요 추상성이에요. 선생님이 실제로 이 수업하면서 또 우리 친구들하고 수업 끝나면 이 학원에서 질문 오는 거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뭐 그림 그릴 때도 추상화 그럼 뭐야? 뭔가 구체적이지 않고 그죠? 뭐 피카소 그림처럼 그지? 얼굴이 저기 뭐 다리에 붙어 있고 눈이 저기 허리에 붙어 있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추상성 하고 생각하니까 언어가 추상성이 있다 하고 의아해하는데 여기서 추상성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언어는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자, 언어가 추상성이 있다라는 말은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 결과다. 이거 이해하려면 예문 잠깐 봐야 돼. 여러분들 교재 11쪽에 봐봐. 거기 이런 말이 써 있을 거예요. 언어의 추상성. 찾았어요? 자, 인간이 언어를 통하여 외부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인식하는 건 추상화 과정. 일단 여기 밑줄 치고 추상화 과정을 거친 거다. 자, 요 말을 이제 뒤에서 설명해. 수많은 종류의 지시물로부터 한 지시물의 밑줄 쳐 공통 속성만을 뽑아내는 과정. 공통 속성만을 뽑아내는 과정. 그러니까 추상화 과정이란 뭐라고? 공통 속성을 뽑아내는 과정. 이를 추상화 과정이라고 한다. 자, 예문 봐봐. 색깔이라는 낱말은 사실은 뭐야? 색깔에 해당되는 색깔은 없어. 빨강이 있고 주황이 있고 노랑이 있고 초록이 있지. 그러나 그것들의 공통된 걸 뽑아서 시각적인 자극을 준다. 이를 색깔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럼 봐. 우리 꽃이 피었다 이러지. 그러면 실제로 꽃에 해당되는 사물은 없어. 장미가 있고 백합이 있고 튤립이 있고 목련이 있어. 그런데 그것들의 공통적인 걸 뽑아서 향기가 있고 나비가 모여들고 계절마다 피고 이러면 꽃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알고 보면 다 그런 거지.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 홍길동이 있고 홍길순이 있지.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즉 추상화의 과정을 거쳐서 언어는 표현합니다. 이를 뭐라고 한다? 추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언어는 개념이다 이 말이야.
추상성이다라는 말은 언어는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 개념이다라는 얘기고요. 체계성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주 체계라는 말이 뭐야? 뭔가 하위 요소부터 상위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언어도 음운이 모여 음절을 이루고, 음절을 모여 음절이 모여 형태소를 이루고, 형태소가 모여 단어를 이루고, 단어가 모여 어절을 이루고, 어절이 모여 문장을 이루지. 자, 여기 간단한 문장. 철수가 학교에 간다 라는 간단한 문장을 보자. 그러면 철수가 학교에 간다. 이 간단한 문장도 알고 보면 뭐야? 3어절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위 요소들이 모여서 상위 구조를 이루어가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현대 문법을, 즉 국어 문법을 배운다는 얘기는 이거 배우는 거예요. 바로 우리말의 이 체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문장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하위 요소들을 배우는 것이고, 이 문장들이 모여서 결국 독해 실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언어의 체계성은 하나하나 하위 요소부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즉 우리 국어의 독해 또 기본 바탕이 되는 국어 지식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시험을 위한 공부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공부를 하자. 이 말씀 드렸고, 그리고 가급적 내용을 줄이자. 요약하고, 그리고 20문제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자. 이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첫 시간에 언어의 특성을 위주로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언어의 기능을 할 거고요. 오늘 언어의 특성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짧게 정리하면, 언어는 인간만이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뭐다? 기호다. 그리고 언어는 기호니까 음성과 의미라는, 즉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뭐야?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다. 자의적이니까 뭐야? 약속했다, 사회성. 약속했는데 변한다, 역사성. 그리고 언어는 연속적인 걸 끊어 표현한다, 분절성. 그리고 언어는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 뭐라고요? 개방성.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개념화된 것, 즉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그리고 언어는 하위 요소들이 모여 상위 구조를 이루어내는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언어의 기능을 또 같이 학습해보죠. 수고하셨습니다.